강원도 충격적인 소식, 18세 소녀 60대 호텔 사장과 임신,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김서아는 강원도 정선군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못하게 되었다. 집안의 모든 짐은 이제 막 18살이 된 소녀의 가녀린 어깨에 고스란히 얹혔다. 또래 친구들이 대학 입학 서류를 준비하며 들떠 있을 때 서아는 학업의 꿈을 접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아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매일 아버지가 살아 숨쉬고 웃으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딸을 안쓰럽게 여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나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면 그때 다시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한 달간 수소문한 끝에 그녀는 사촌 언니 혜진의 소개로 강릉 바닷가 근처에 있는 3층짜리 호텔의 객실 청소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 호텔은 대형 호텔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었으며 드나드는 손님들도 모두 점잖았다. 주인인 박진철 사장은 58세가량의 남자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끔 들러 점검만 하고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서아는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고 남들과 경쟁하거나 말을 많이 섞지도 않았다. 한 번은 한 손님이 실수로 물컵을 깨고는 직원 탓으로 돌린 적이 있었다. 호텔 매니저가 그 시간대 근무자 전체에게 벌금을 물리려 하자 서아가 나서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날은 그녀의 근무 시간도 아니었기에 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샀지만 동시에 호텔 내 몇몇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몇 번 복도를 지나가다 서아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거나 침대 시트를 가는 모습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지만 나중에는 망설이듯 더 오래 머무는 눈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조용한 인정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무심한 눈맞춤이 훗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관계의 시작이 될 줄은. 막 18살이 된 가녀리고 맑으며 삶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소녀와 60을 앞둔 세상의 풍파를 겪고 시끄러운 삶 속에서 고독하고 과묵하게 살아온 한 남자. 아무도 그들이 한 프레임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인생은 본래 누구에게도 미리 묻지 않는 법이다. 육걸의 어느 비 내리는 밤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는 두 사람의 운명을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그날 이른 아침 강원도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서아는 정선에서 강릉으로 가는 시외버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낡아서 해진 배낭 안에는 단정하게 접은 옷 몇 벌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쓴 일기장,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버스가 터미널에 멈추자 그녀는 내려서 이른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강릉의 푸른 바다를 둘러보았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잔잔하게 밀려왔다. 고향의 붉은 흙길과는 전혀 다른 넓고 낯선 도시였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떨림이 뒤섞였다. 작은 마을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소녀가 이제 홀로 도시에 서 있었다. 사촌 언니 혜진이 터미널로 마중 나왔다. 세련된 옷차림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보도블록 위를 또각거리며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언니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고 그저 손을 뻗어 배낭을 받아들고는 턱을 까딱했다. 가자. 내가 일하는 호텔은 여기서 가까워. 내일부터 바로 일 시작이야. 놀 시간 없어.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네 알아요 라고 대답했다. 혜진 언니는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서아는 호텔 직원실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다.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철제 침대 하나와 삐걱거리는 나무 옷장 하나가 겨우 들어갈 공간이었다. 그녀는 불평 없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고향의 빚에는 집보다 훨씬 아늑하다고 생각했다. 첫 출근날 서아는 6개의 방을 청소하는 임무를 받았다. 베개와 이불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수건은 바닥에 버려져 있었으며 컵에는 립스틱 자국이 가득했고 커튼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거의 3시간이 걸려서야 일을 마쳤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땀은 비 오듯 흘렀다. 매니저가 지나가다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려. 방 하나에 30분이면 끝나. 더 늦으면 월급에서 깐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조용히 입술만 삐죽일 뿐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서아가 친척 관계인 것을 알까봐, 가족을 봐준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밤에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물었다. 힘들지 않니? 거기 사람들은 잘해주니? 서아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들 정말 잘해주세요, 아빠. 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아빠 약 잘 챙겨 드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올린 채 소박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와 미래를 위해 힘내자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아는 점차 일에 익숙해졌다. 침대 시트 종류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빗자루를 대각선으로 쓸어 더 빨리 청소하는 법을 알았으며 호텔의 요구대로 수건을 백조 모양으로 접는 법도 익혔다. 한 번은 바닥을 닦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흰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인상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수많은 세월을 겪은 듯 깊고 과묵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한참 후에야 혜진 언니가 작게 속삭였다. 저분이 이 호텔 사장님이야. 박진철 사장님. 얼굴 잘 안 비추시니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감히 더 묻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의 스쳐 지나간 눈빛이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칠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호텔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박 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무도 몰랐고 감히 친해지거나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나타나 갈색 수첩을 들고 천천히 걸으며 말이 거의 없고 웃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 많은 직원들은 그를 얼음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누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 거의 대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기서 2년을 일한 직원도 그에게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아도 그런 말을 들었기에 더욱 거리를 두려 애썼다. 박 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오래 쳐다보지도 궁금해하지도 눈에 띄려 아양을 떠는 몇몇 젊은 여직원들처럼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박 사장의 주의를 끌었다. 한 번은 그가 손님이 퇴실한 방을 점검하러 들어갔다. 2층 복도 구석에 있는 그 방은 주로 외국인 손님들이 묵는 곳이었는데 베개와 시트는 빳빳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컵은 반짝이게 닦여 있었으며 수건은 꽃 모양으로 접혀 있었고 바닥에서는 은은한 계피 향이 났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매니저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방은 누가 청소했나? 아, 새로 온 김서아입니다. 혜진이 사촌 동생인데 정선에서 올라왔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서아가 일하고 있는 방을 지나갈 때면 그의 발걸음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듯 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침대 밑을 닦느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 위로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몇 초간 서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섰다. 또 다른 일은 아침. 그는 주차장을 지나가다 그녀가 벽 한 구석에 앉아 마른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부르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놓아두었다. 손으로 쓴 쪽지와 함께였다. 일찍 일하면 든든히 먹어야지. 서아는 도시락을 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뚜껑에 끼워진 종이에는 둥글고 힘있는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객실 점검 수첩에서 본 사장님의 글씨체와 똑같았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주차장에는 이름도 가져다 준 사람도 없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혜진 언니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박 사장은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고아에게 남몰래 관심을 주는 나이든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우산을 챙기지 못한 그녀는 흠뻑 젖고 말았다. 호텔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사무실에서 나온 박 사장이 덜덜 떨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평소처럼 묻지 않고 곧장 지나갔다가 잠시 후 사람을 시켜 두꺼운 외투 한 벌을 가져다 주었다. 짧은 쪽지와 함께였다. 젖은 옷 갈아입어라. 감기 걸리기 쉽다. 박 사장은 여전히 웃지 않았고 여전히 차가웠으며 여전히 말 대신 고갯짓으로만 소통했지만 서아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 엄격한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외로운 심장이 있다는 것을. 그처럼 외롭고 이제는 그녀처럼 외로운 두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늘고 조용하며 아직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한 끈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매우 특별한 무언가였다. 주차장 구석에 놓여있던 향긋한 도시락부터 비 내리던 밤의 외투까지 서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0대 소녀가 또래 소년에게 느끼는 성급한 설렘과는 달랐다.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그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은 기묘한 따뜻함이었고 감사함과 감동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그 익숙한 뒷모습을 눈으로 좇기 시작했다. 박 사장이 지나갈 때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과 예의 바른 인사뿐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소한 일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직원실 에어컨이 고장나 밤새 무더웠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문을 열자 문 앞에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쪽지와 함께였다. 임시로 사용해라. 에어컨은 수리 기다려야 하니 참아라. 서명은 없었지만 서아에게는 익숙한 글씨체였다. 또 다른 날 그녀는 이틀 연속 라면만 먹다가 배탈이 났다. 저녁에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주방 아주머니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와서는 박 사장님이 가져다 주라고 시켰다고 했다. 사장님이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 서아는 멈칫했다. 두 손으로 죽 그릇을 봤는데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언급했다. 더 이상 조용한 관심이 아니라 이름이 불리는 의도된 관심이었다. 비록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그날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릉의 바닷바람이 옷깃을 스치듯 가벼운 첫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소녀의 심장을 엇박자로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박 사장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여전히 느린 걸음걸이, 여전히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녀가 방을 청소하고 있으면 멈춰서서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오늘 힘들지 않니? 혹은 그녀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보면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와주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할 뿐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치는 듯했다. 무언가 부드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박 사장 모두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이가 너무 크고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세상의 시선 또한 곱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은 적당한 선에서 유지되었다. 비 오는 날을 따뜻하게 해줄 만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만큼 충분했지만 돌이나 평판 소문이라는 경계선을 넘을 만큼은 아니었다. 밖에서는 그의 부와 지위 때문에 그에게 추파를 던지는 젊은 여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바로 그 점이 그가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든 이유였을 것이다. 그가 항상 숨기려 애썼지만 너무나도 부드러웠던 그 시선들. 그날 밤 강릉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거센 바닷바람이 처마를 뒤흔들었다. 빗물이 복도를 가로질러 들이쳐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1층 복도 끝 직원실에서 서하는 열이 약간 있었다. 며칠 연속 교대 근무로 밤을 새우며 청소한 탓에 몸이 뜨겁고 손발이 후들거렸다.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머리가 윙윙 울렸다. 깊은 밤 호텔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고 창가에서 부는 바람은 폭풍우 속에서 길게 우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목은 바싹 마르고 배는 꼬르륵거렸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러 나갔지만 문을 열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고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다. 머리는 나무 옷장 모서리에 부딪혔고 작은 상처에서 피가 살짝 흘러나왔다. 서아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곳에 누워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박 사장이었다. 그는 비가 온 뒤 지붕이 새거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늦은 밤에 호텔을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다. 직원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미동 없이 쓰러져 있는 서아를 보고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관자놀이에서 흐르는 피 가냘픈 숨소리.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달려들어 떨리는 팔로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서아야 왜 이러는 거냐. 그녀의 몸은 뜨거운 숯덩이 같았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3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지난 10년간 일이 늦어질 때 임시로 잠만 자던 곳이었다. 그는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비바람을 뚫고 아는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와서 해열 주사를 놓았다. 박 사장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기묘하게 흔들렸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심장을 맴도는 상실감에 가까운 감정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약했다. 의사는 잘 돌보지 않으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그 방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작은 소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처럼 애틋했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눈빛만은 아니었다. 새벽녘 서아가 눈을 떴다. 낯선 풍경, 넓은 방 베개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에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눈가가 퀭한 채 옆에 앉아있는 박 사장을 보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제가 왜 여기에 그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방문 앞에서 쓰러졌어. 내가 마침 지나가서 다행이었지. 서아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그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작은 어깨에 닿았다. 조용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녀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를 끼쳤네요. 박 사장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옅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첫 비가 내린 뒤에 꽃봉오리처럼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사건 이후 서아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3일간의 병가를 받았다. 이전까지 호텔의 인사 배치에 전혀 관여한 적 없던 박 사장이 직접 휴가 서류에 서명했다. 그 소식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가 사장이었기에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이틀째 되던 날 서아는 한결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열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의무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자신을 돌봐준 남자는 없었다. 그가 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밤새 곁을 지키고 직접 수건을 갈아주고 의사를 부르고 심지어 죽까지 끓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 감정은 이제 단순한 감사를 넘어 부드럽고 깊은 무언가로 변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18세 소녀가 처음으로 알게 된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이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우유 몇 팩, 그리고 영양죽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좀 나아졌냐고 물을 뿐이었다.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졌어요. 내일 출근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집에 며칠 가 있거라. 거기가 더 조용하고 쾌적해.
여긴 시끄러워서 쉬기 힘들다. 그 말에 그녀는 정말 당황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자의 집에, 그것도 자신보다 40살이나 많은 남자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는 괜찮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박 사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 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내가 널 그냥 어린 조카처럼 생각해서 그래. 정 불편하면 1층에 따로 방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문은 항상 잠글 수 있고 아무도 널 방해하지 않을 거야. 난 그저 네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하는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에게는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서아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다시 이슬비가 내렸다. 박 사장의 낡은 승용차가 호텔 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마치 아버지처럼 신사적으로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차 안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와 그가 가져온 따뜻한 차 향기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의 집은 호텔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방파제 옆에 있었다. 낡은 스타일로 지어진 아담한 2층 집이었다. 붉은 기와지붕 바닥에 깔린 벽돌 대문에 흐드러지게 핀 분홍색 부겐빌레아가 매달려 있었다. 서아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1층의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다. 이불과 베개는 향긋했고 책상과 책장 창문 밖으로는 푸른 정원이 보였다. 모든 것이 그의 사람됨처럼 단정하고 깨끗했다. 박 사장은 그녀와 같은 층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2층에서 잦고 식사와 약을 가져다 주거나 몇 마디 당부의 말을 할 때만 내려왔다. 선을 넘는 행동은 결코 없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라. 내가 장 봐와서 채소 끓여줄게. 질리지 않게. 서아는 방에 앉아 실타래처럼 얽힌 마음으로 기묘한 따뜻함이 심장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차가운 강릉의 장마철 속에서 박 사장은 그녀에게 진정한 온기를 조용히 가져다 주었다. 성급한 사랑이 아닌 부드럽고 의미 있는 보호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심장은 박진철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의 집에서 3일이 지나는 동안 서아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마의 멍도 옅어졌고 목소리도 다시 맑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는 예전 같지 않았다.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따뜻함이 숨 쉴 때마다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그녀가 방에서 나오자 처마 밑에 앉아있는 박 사장이 보였다. 그는 찻잔을 들고 향긋한 채소와 빨갛게 익은 토마토 몇 그루가 심어진 작은 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좀 괜찮아졌니? 그는 여전히 먼 곳을 보며 물었다. 네, 괜찮아졌어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일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고개를 돌렸다. 며칠 더 있다 가거라. 아직 약해. 호텔은 다른 사람이 있으니 걱정 말고 서두를 것 없다.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가 드물게 미소 지었다. 온화하고 진실된 미소였다. 내가 괜찮은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 그날 오후 서아는 태어나 처음으로 그 소박한 집 처마 밑에서 박 사장과 함께 밥을 먹었다. 밥상에는 3가지 반찬이 있었다. 호박고기국, 파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국을 떠주고 작은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 그릇에 놓아주는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떨렸다. 많이 먹어라. 이래 봬도 내가 만들 줄 아는 음식이 꽤 많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서아는 수줍게 웃었다.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따뜻한 밥상에서 자신과 마주 앉아준 적이 있었던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후로 그녀는 늘 혼자 눈물 섞인 밥을 먹는데 익숙했다. 매일 저녁 박 사장은 직접 밥을 지었다. 식사 후에는 그가 설거지를 하고 그녀는 식탁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간은 항상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그런 소박한 일들이 18세 소녀의 심장을 처음으로 뛰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서아가 책을 읽고 있는데 천둥 소리에 깜짝 놀랐다. 박 사장이 위층에서 촛불 2개를 들고 내려왔다. 천둥 무서워하니 네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어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막 뛰어요.
그가 촛불을 탁자에 내려놓고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 그 단순한 한마디가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왜 그렇게 그녀의 심장을 떨리게 했을까? 그녀는 몰래 그를 훔쳐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으며 눈빛은 평온했지만 또한 무척 외로워 보였다. 정전된 비 오는 밤 늙은 남자와 어린 소녀가 촛불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파도처럼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날부터 저녁 식사는 더 이상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 서한은 그가 퇴근해 함께 저녁 먹기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박 사장은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다. 비록 그녀가 입 밖으로 말한 적은 없었지만 이름 없는 관심,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매일 매 끼니 조용히 주고받는 눈빛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맑았다. 더 이상 빗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원 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와 작은 집안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서한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심장을 계속 쿵쾅거리게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박 사장의 눈빛이 그토록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그가 조금만 오래 쳐다보면 심장이 멋대로 뛰었고 그가 밥은 맛있었니? 라고 한마디만 물어도 목이 메었다. 아버지와 딸의 감정도 아니고 존경심도 아닌 새롭고 간질간질하며 은근한 감정이 그녀를 행복하게도 두렵게도 만들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 서한은 목이 말랐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려는데 거실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박 사장이 그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직 앉았니? 서아가 멈칫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목이 말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아가 계속 걸어가려는데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서아야, 이리 와서 잠깐 앉을 수 있겠니?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공기는 숨막힐 듯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야 박 사장이 입을 열었다. 난 내 남은 인생은 그저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단다. 아침에는 호텔 일을 보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차를 마시고 책을 읽다가 잠드는 삶 말이다. 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네가 여기 온 날부터 모든 게 변했어. 서한은 두 손을 꼭 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귀는 쫑긋 세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난 표현에 서툰 사람이고 더더욱 널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도 않아. 박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난 네가 좋단다. 사장이 직원에게 갖는 감정 이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말이다. 하지만 난 네가 아직 어리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난 곧 60이 될 사람이라는 것도. 서한은 말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박 사장은 몸을 기울여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만약 언젠가 네가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난 널 붙잡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네가 두렵지 않다면 난 그저 네 곁에서 널 돌봐주고 싶구나. 지난 며칠처럼 하지만 분명한 관계로서 말이다. 그 고백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18세 소녀의 심장을, 첫사랑의 수많은 감정으로 혼란스러운 심장을 정통으로 울렸다. 서한은 목이 메어 말했다. 박 사장님, 저는. 그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두를 것 없다. 난 기다릴 수 있단다. 그날 밤 서한은 방으로 돌아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무질서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난 진심이란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고백은 철없는 또래 소년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만큼 따뜻하고 성숙하며 차분한 한 남자의 것이었다. 박 사장의 진심 어린 고백 이후 서아의 마음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예전처럼 편히 잠들 수 없었고 마음속에는 늘 그의 눈빛,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감동으로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던 말들이 맴돌았다. 난 진심이란다. 그 세 단어는
바람처럼 가벼워 보였지만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하늘 전체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서하는 말이 부쩍 줄었다. 박 사장은 평소처럼 행동했고 여전히 밥을 짓고 그녀가 좋아하는 죽을 남겨두었으며 가끔 몸은 괜찮은지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들 사이의 공간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아니었고 단순히 어른이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막 삭텄지만 아직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였다. 그날 오후 서하는 박 사장에게 외출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바닷가 근처 공원으로 갔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익숙한 돌 의자가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혼란스러움과 함께 그녀 혼자뿐이었다. 서하는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금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문했다. 한쪽에는 세상 풍파를 겪고 친절하며 조용히 사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주는 박 사장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쏟아질 사회의 비난과 세상의 시선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돈을 탐하고 명예를 좇는 여자 혹은 염치 없는 소녀라고 말할 것이다. 오해받는 것이 두려웠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왜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그렇게 떨리는 걸까? 그날 저녁 그녀가 돌아왔을 때 박 사장은 여전히 요리 중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식탁에 가서 쉬고 있어라. 거의 다 됐다. 그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님, 저는 아직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던 일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난 재촉하지 않는다. 네가 신중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날의 대화는 없었던 걸로 하면 된다. 서아가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만약 저도 아저씨와 같은 마음이라면요. 박 사장은 멈칫하다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잔잔한 바다처럼 부드러웠다. 그렇다면 난 네가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릴 거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서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직접 차 한 주전자를 끓여 식탁에 놓고 방으로 돌아가기 전 조용히 그에게 한 잔 따라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 방식이었다. 망설이고 수줍었지만 분명 거절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고 싸워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뿐이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이 아니었다면 서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호텔로 다시 출근했다. 기분은 한결 가벼웠고 심지어 얼굴도 생기가 돌았다. 박 사장의 집에서 거의 열흘을 지낸 후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나온 듯 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무력한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사무구역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오래된 안내 데스크 직원인 이 대리가 그녀에게 보낸 첫 시선은 익숙한 눈빛이 아니었다. 휙 쳐다보고는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직원 휴게실에서 서아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러 들어갔을 때 선풍기 소리에 섞인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열흘이나 출근 안 했는데도 자리가 보존되고 제일 편한 시간대로 배정받았으니 말 다 했지. 어린 게 벌써부터 높은 사람 등에 엎였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목이 메었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누구에 대해 그리고 누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지 알았다. 박 사장의 부드러움, 그가 호텔로 가져다 주던 도시락, 그가 조금씩 베풀었던 암묵적인 호의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험담의 주제가 돼 있었다. 그날 정호 박 사장이 층을 점검하러 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두 명의 젊은 직원이 입을 다물었다. 한 명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며 여전히 그쪽을 곁눈질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다. 저녁에 돌아와 그는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기술 회의실로 서아를 불렀다.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가 심각한 눈빛으로 물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 관심 때문에 네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구나. 서아가 희미하게 웃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하지만 아저씨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멈칫했다. 그 말은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을 무언가 찌르는 듯했다. 안타까움과 따뜻함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였다. 그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내가 이 일 처리하마. 네가 더 이상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할게. 그날 저녁 그는 관리팀과 회의를 소집했다. 큰 소리치거나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는 사내 규율에 따라 징계할 것이다. 우리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말에 악의를 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짧은 경고였지만 호텔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겉으로 침묵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의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금지할수록 그들은 사장과 18세 소녀 사이에 무언가 음흉한 것이 있다고 더욱 믿게 되었다. 서아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해고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이름도 없는 이 관계가 사람들의 혀끝에서 왜곡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풍파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고회의 이후 호텔 안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아무도 공개적으로 수군거리지 않았지만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변모하여 눈빛과 행동 반은 진심이고 반은 농담인 말들 속에 스며들었다. 서아는 그것을 분명히 느꼈다. 직원실에 들어갈 때면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예의상 짓던 미소는 이제 의미심장한 곁눈질로 바뀌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고의로 근무 일정을 틀리게 알려주거나 그녀에게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내를 선택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해냈다. 1분도 늦지 않았고 사소한 실수 하나 없었다.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더욱 짓밟을 빌미를 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은 누군가가 눈빛이나 소문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야간 근무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매니저에게 보고했다. 305호 객실에서 손님의 시계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그 방은 바로 그날 아침 서아가 청소를 담당했던 곳이었다. 즉시 관리팀은 CCTV와 관련 직원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서아는 불려가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며 당황했다. 저는 규정대로 방 청소만 했어요. 손님 물건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한 여직원이 가볍게 한마디 던졌다. 손 안 댔는데 손님 물건이 어떻게 없어져? 그 방에 너 말고 누가 들어갔는데 다른 몇몇 사람들도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투는 마치 그녀가 범인인 양했다. 서아는 목이 메어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남의 물건을 심지어 메모지 한 장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사장의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그 소식은 박 사장의 귀에 금방 들어갔다. 그는 즉시 카드키 출입 기록, 복도 CCTV 전체를 확인하고 내부에서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날 밤 그는 직원 휴게실에 있는 서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가는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너무나 많은 억울함을 겪은 모습이었다. 난 네가 안 그런 거 알아. 널 믿는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저를 내쫓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박 사장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확실히 조사할게. 만약 누가 고의로 함정을 팠다면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한마디에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간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의 조사 결과는 호텔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3층 복도 CCTV에 도난 신고를 처음 했던 바로 그 야간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밤 10시 40분에 손님이 외출하고 방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틈을 타 305호실 문을 여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수색 끝에 도난당한 시계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젊고 사장의 관심을 받는 서아를 질투해서 누명을 씌워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시키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 말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호텔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곁눈질과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서아에게 그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녀가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 곁에는 항상 자신을 믿어주고 모든 풍파 앞에서 기꺼이 나서서 보호해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후 서아는 박 사장의 배려로 3일간의 휴가를 얻어 쉬게 되었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의심받았던 상처, 세상의 비난, 어린 시선, 칼날처럼 날아와 밝혔던 무심한 말들이 여전히 그녀의 슬픈 눈빛 속에 남아 있었다. 휴가 첫날 서아는 고향에 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진정한 안식처처럼 느껴지는 방파제 옆 작은 집에 머물렀다. 박 사장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예전처럼 밥을 지었으며 안부를 물었지만 그날의 감정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기다릴 만큼의 인내심이 있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부드러워질 무렵 서아는 마당의 돌 의자에 앉아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노란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그녀의 얼굴을 더욱 가녀리게 보이게 했다. 박 사장이 집안에서 나와 레모네이드 한 잔을 들고 말했다. 시원하게 한 잔 마셔라. 방금 만들었다. 서아는 잔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부겐빌레아 덩굴 위에서 매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멀리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겪은 풍파와는 대조적으로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잠시 후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 사장님 그날 제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었으니까 좋은 사람이 나쁜 것들 때문에 짓밟히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서아는 며칠간 피했던 그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부드러웠지만 결심에 차 있었다. 그럼 제가 아저씨를 선택해도 될까요? 그는 얼어붙었다. 그 말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날려버렸다. 확실하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는 붉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두렵지 않아요.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저씨라면요. 박 사장은 말없이 천천히 소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고 두꺼워진 그 손은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어린 소년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말도 서두름도 격렬함도 없는 그러나 따뜻하고 확고한 악수였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바람처럼 속삭였다. 제 손 놓지 마세요. 그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계속 잡고 싶어하는 한 난 절대 놓지 않을 거다. 그날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낯선 바람이 불어와 모든 망설임과 걱정을 휩쓸고 그 자리에 부드럽고 진실된 사랑이라는 두 글자로 불리기 시작한 감정을 남겨두었다. 손을 잡은 후 서아와 박 사장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하고 느린 일상을 유지했다. 단지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이해가 더해졌다는 점이 달랐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의 마음속 변화는 숨기기 어려웠다. 그리고 서아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던 일이 마침내 닥쳐왔다. 토요일 오후 그녀는 짬을 내어 버스를 타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김영수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이 마비된 채 누워 지냈다.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서아의 인생에서 마지막 정신적 기둥이었다.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녀는 먼 친척 아주머니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시큼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자네 딸이 저렇게 젊고 이쁜데 그 박 사장이라는 늙은이랑 엮이는 거는 인생 낭비야.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려 입술을 삐죽였다.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 일 그만두고 그 남자 집에서 열흘이나 먹고 잤다잖아. 심지어 그 남자가 곧 걔를 아내로 맞을 거라는 말도 들리더라. 세상에 18살짜리가 거의 60살 먹은 남자랑 결혼하다니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안 불러 얘. 서아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김영수 씨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냐 따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었다. 아빠,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박 사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건 알지만 그분은 친절하고 진실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요. 사랑. 김영수 씨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사람들이 너한테 먹을 거 좀 줬다고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아,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명예를 팔아서 머물 곳을 구하겠다는 거냐. 서한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돈도 명예도 탐내지 않아요. 그저 제가 믿는 사람 곁에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 김영수 씨는 침대를 손으로 치며 으르렁거렸다. 난 인정 못한다. 네가 그 남자랑 계속 만나면 다신 날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서한은 얼어붙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속았다고 생각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겪은 일을 이해하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주머니는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네가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면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마라.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생 널 손가락질 할 거다. 얘야.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한은 창문에 기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바람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 등을 돌렸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충분히 깊다면 가족의 마음속 폭풍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서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강릉의 바다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파도 소리만이 작은 소녀의 무거운 발걸음을 감싸 안 듯 철썩였다. 대문을 열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다. 박 사장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익숙한 침묵 속에서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와 새로 끓인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왔구나. 뭐 좀 먹었니? 서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눈가는 마르지 않은 눈물로 붉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 그의 품에 안겨 그를 꽉 붙잡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더 묻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 항상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서한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어요, 아저씨.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내 아버지 연세의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사랑하는 딸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녀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가족마저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게 슬퍼요. 박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낡고 빛바랜 갈색 통장 한 권을 들고 돌아왔다. 이건 내가 아내가 죽은 후부터 만든 적금 통장이다. 매달 조금씩 넣었는데 딱히 쓸 데는 없었다. 늙어서 곁에 아무도 없으면 요양원에 들어갈 때 쓰려고 했지. 서한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통장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네가 있잖니. 네가 여전히 떠나고 싶다면 이걸 전부 너에게 주겠다. 이 집도 팔아서 말이다. 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럼 아저씨는요? 서아가 목이 메어 물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다. 난 여기 남을 거다.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 혼자만 믿는다면 널 붙잡아 두어서 무엇하겠니? 서하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통장을 보고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그녀가 선택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손을 놓아주려는 사람. 그는 울지도 원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조이듯 아프게 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아저씨. 이 집이나 통장 때문이 아니라 아저씨라는 사람 때문에요. 박 사장은 멈칫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붉은 기운이 서렸다. 서한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해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저씨가 저를 믿어주고 저도 이 사랑이 진짜라고 믿으면 돼요.
처음으로 박 사장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꽉 껴안았다. 그의 마음속 수년간 차가웠던 공간에 갑자기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세상의 등을 돌려도 한 사람은 남기로 선택했고 한 사람은 감히 그 손을 잡고 폭풍우를 헤쳐나가기로 했다. 그날 밤 이후 서한은 더 이상 박 사장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비록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미 이해와 신뢰가 깊이 배어 있었다. 서한은 다시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그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올 것은 오고야 말았다. 호텔의 총괄 매니저이자 박 사장과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유일한 친구인 최영호 씨가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우연히 박 사장의 집 앞을 지나가던 최 매니저는 서아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갓 감은 듯 젖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조용히 돌아섰다. 다음 날 내부 회의 중에 최 매니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 사장, 정말 김서아 그 아이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박 사장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생각은 잘해본 건가? 걔 내 조카딸이랑 동갑이야. 남들이 보면 이해 못해. 손가락질하고 비웃기만 할 거라고. 그리고 남들뿐만 아니라 호텔 내부에서도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박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더 이상 남들 입에 맞춰 살 시간은 없어. 내 양심에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최 매니저는 여전히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그럼 그 아이는 이제 겨우 18살인데 인생이 창창하잖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할 건가? 자네는 또 어떻고 또 한번 상처받을 수 있겠어? 그 질문에 박 사장은 멈칫했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중에 그 아이가 후회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놓아줄 걸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난 그 아이를 혼자 두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선택을 믿네? 최 매니저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아는 최 매니저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눈앞에 어린 소녀를 보았다. 가냘팠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박 사장님의 오랜 친구인 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의 일이 더 크게 소문나면 그분뿐만 아니라 이 호텔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도 이해하나요? 서아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떠나면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하신 분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으로 살아요. 최 매니저는 말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어린 소녀가 그토록 강인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좋아요,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요. 사랑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한 걸음씩 천천히 가세요.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사무실을 나오며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암초가 있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 며칠 전부터 서아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피로감, 잠이 쏟아지고 어지러운 증상들. 모든 것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과로나 날씨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생리가 열흘 가까이 늦어지자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서아는 동네 약국으로 걸어가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물건을 쥐고 재킷 주머니 깊숙이 넣은 채 박 사장의 집으로 달려가듯 걸었다. 그가 방으로 올라가 쉰 후에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긴장으로 두 손은 차가웠다. 3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길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나타났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임신이라니. 내가 임신을 했다니. 그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19살도 채 안 된 객실 청소 직원이 이제 거의 60살이 된 남자와 임신을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어떡하지? 아이를 낳아야 할까? 낳는다면 세상 모든 것과 맞설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조용히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출근도 멀리 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임신 5주가 넘었고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초음파 기계의 스피커를 통해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려왔을 때 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상한 감정이었다. 막막하고 감동적이고 두려웠지만 참아 놓을 수는 없었다. 오후에 돌아와 그녀는 박 사장의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는 그가 여전히 분주하게 정리를 하고 나무에 물을 주며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아저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가 돌아보다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피곤하니 들어가서 쉬어라. 아니요,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서아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가는 붉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저 임신했어요. 아저씨 아이예요. 박 사장은 멈칫했다. 그의 온몸이 몇 초간 얼어붙는 듯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커졌다. 그리고 그 시선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테이블 위에 작은 막대기를 보았다. 확실. 한이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아침에 초음파 검사했어요. 5주가 넘었대요. 공간은 침묵에 잠겼다. 한참 후에 박 사장은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여전히 꽃이 피어있는 화분들이 있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구나.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다. 만약 아저씨가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저씨 원망하네요. 하지만 그가 돌아섰다. 눈가가 붉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네 아이라면 난 모든 것을 할 거다. 하지만 난 두렵다. 네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사람들이 널 돈 때문에 19살의 미혼모가 되기로 했다고 말할까 봐. 서아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아저씨가 후회하실까 봐 두려워요. 박 사장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들어봐라. 내 심장은 너 때문에 아직 뛰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랑의 결실이라면 온 세상이 등 돌려도 난 네 곁에 있을 거다. 서아는 처음으로 그의 품에서 정말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바깥 바다의 파도 소리가 조용한 축복처럼 해안에 부딪혔다. 작은 생명이 찾아왔다. 수많은 폭풍을 몰고 왔지만 또한 길 잃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빛이기도 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서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은 호텔 전체에 들불처럼 번졌다. 일찍 안 사람은 부풀려 말했고 늦게 안 사람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박 사장이었다. 이제 겨우 18살짜리가 발 들여놓자마자 임신했다더라. 근데 듣자 하니 사장님 아이래. 세상에 자기 아버지 뻘되는 늙은이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대. 악의적인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식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심지어 직원 탈의실에서도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저 속삭였지만 서아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다. 서아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여전히 출근했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으며 꼼꼼하게 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각조각 찢기는 것 같았다. 몸은 변하기 시작했다. 피곤하고 어지럽고 밥맛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마치 그녀가 죄인인 양 샅샅이 훑고 판단하는 그 시선. 박 사장은 모든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개적으로 나설 수도 혼자서 조직 전체와 맞설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관리팀과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베테랑 여직원인 김 부장이 갑자기 대놓고 말했다. 죄송하지만 호텔이 김서아 씨를 이런 상태로 계속 근무하게 둔다면 손님들에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태에서 누가 그녀를 외국인 손님과 접촉하게 두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줄처럼 긴장되었다. 박 사장의 친구인 최 매니저가 난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 사장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으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여러분의 지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누구에게도 이 피해를 함께 감수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아 씨는 다음 주부터 휴직하고 당분간 서비스 직원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급여와 복리후생은 그녀가 출산 후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 말은 회의 중간에 울리는 종소리 같았다.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박 사장은 사무실 문을 닫고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탄 한마디 없이 넓은 방 안에는 천천히 돌아가는 의자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서아는 집 현관 앞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일어나 물으려는데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내가 처리했다. 넌 집에서 며칠 푹 쉬어라. 서아가 그를 바라보았다. 목이 꽉 막혔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해서요. 박 사장은 미소 지었다. 창백했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사람들은 내가 늙어서 주책이라고 말하지. 난 화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다. 서아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꽉 안았다. 여론의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갈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휩쓸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육골의 어느 정오 햇살이 쨍쨍 내리쬐고 바닷바람이 호텔 앞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다. 서아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에는 아버지 김영수 씨가 서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옆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축하고 있었다. 서아를 보자마자 김영수 씨는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다. 네가 문 열 줄은 아는구나. 서아가 멈칫하며 목이 메었다. 아빠 우선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대놓고 말했다. 내가 직접 보러 왔다. 네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직 아는지 보려고.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말로 떠돌았다. 그녀는 모든 비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친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김영수 씨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단정하게 정리된 물건들, 향이 피워져 있는 서아 어머니의 영정이 놓인 작은 제사상을 보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가 정말 그 남자랑 사는구나. 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정말 임신했구나. 네, 그 남자아이냐. 내 서아의 세 번의 네는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울려 퍼졌다. 그 말에 김영수 씨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어리석은 것아, 네 몸을 네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느냐. 18살. 아직 소녀 시절도 다 못 보냈는데 늙은이와 함께 애 엄마가 되다니.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근데 아빠 옛날에 엄마가 아빠랑 결혼할 때도 아빠는 가난하고 장애가 있었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빠를 선택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려운 선택을 한 건 알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김영수 씨는 목이 메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팡이를 쥔 손에 힘만 들어갈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작게 말했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나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다고. 간이 더는 버티지 못한단다. 내 동정심을 사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저 눈 감기 전에 내 외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서아는 충격에 빠졌다. 온몸이 떨렸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네가 그 남자랑 살기로 했을 때 이 집은 벌써 잊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제 이웃 아주머니한테 들었다. 네가 계속 약이랑 돈을 꼬박꼬박 보내고 사람 시켜서 날 돌보게 했다고. 네가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서한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굳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물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날 오후 박 사장이 집에 돌아왔을 때 김영수 씨가 마당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거의 20살 차이 나는 두 남자는 모두 마음속에 큰 짐을 지고 있었다. 잠시 후 김영수 씨가 말했다. 나는 이 관계를 지지하지 않소. 하지만 내 딸을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평생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었다. 큰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숭씨는 매일 서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됐소. 내 딸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하지만 언젠가 내 딸을 울게 한다면 내가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노란 석양빛 속에서 마음속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용서, 믿음, 그리고 처음으로 한 아버지가 딸이 선택한 행복을 따라가도록 손을 놓아주기로 동의한 순간이었다. 그 만남 이후 김영수 씨와 딸의 관계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비록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게 대하지는 않았다. 사랑과 걱정 그리고 혈육의 정이 그에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했다. 어느 날 오후 강릉 해변에 노을이 질 무렵 김영수 씨는 박 사장과 함께 집 현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여름의 부드러운 노래처럼 해안에 부딪혔다. 김영수 씨가 갑자기 말했다. 두 사람을 위해 작은 결혼식이라도 여는 게 어떻겠소. 성대할 필요는 없고 진심으로 두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만 모아서 내 손주가 태어나서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말이야. 박 사장은 멈칫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결혼식까지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매일 서아 곁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에게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을 버리겠다고 선언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지켜준 가장 큰 버팀목이자 고목나무였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바라는 대로 치러졌다. 큰 천막도 화려한 부케도 눈부신 웨딩드레스도 없었다. 그저 평화로운 해변 모래사장 가까이에 놓인 소박한 나무 테이블, 몇 개 하늘에 걸린 노란 전구들, 몇몇 친한 친구들, 그리고 조용히 지는 석양뿐이었다. 서아는 단순한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었으며 손에는 들꽃 다발을 들었다. 박 사장은 모래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옅은 회색 정장은 그를 세련되면서도 따뜻하게 보이게 했다. 서아가 다가올 때 느리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두 사람의 눈빛은 수만 번 그랬던 것처럼 마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인들의 시선 속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믿음과 조용한 축복 속에서였다. 한때 반대하고 의심했지만 마침내 받아들여준 사람들. 주례는 바로 김영수 씨였다. 딸의 손을 박 사장에게 건네줄 때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밝았다. 오늘 나는 내 딸을 빛처럼이 아니라 선물처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보물처럼 아껴주길 바라오. 박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다의 파도도 축하하듯 해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노란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행복에 겨워 눈물 짓는 서아의 얼굴을 비추었다. 가마도 폭죽도 없었지만 그것은 그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용서와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넘어설 만큼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서아를 철없는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박 사장 부인이라고 불렀다. 소박한 호칭이었지만 그것은 희생과 인내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긴 여정이었다.
시간은 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흘러갔다. 해변에서의 작은 결혼식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여론도 가라앉았고 호텔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박 사장은 뒤로 물러나 주된 운영을 최 매니저에게 맡겼다. 서아는 완전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출산을 기다렸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8개월이 지나는 동안 피곤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보기 드문 평온함이 묻어났다. 박 사장은 아내를 위해 음식 하나하나, 잠자리 하나하나까지 챙겼다. 매일 밤 그는 그녀의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태동을 들으며 어린아이처럼 미소 지었다. 우리 아기가 이렇게 활발한 걸 보니 아들인가 보네. 그가 종종 놀렸다. 서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빠가 아저씨 같으면 분명 착할 거예요.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하지만 재앙은 어느 큰 비가 내리는 밤에 닥쳐왔다. 그날은 월초였고 하늘은 오후부터 물을 쏟아붓듯 비를 퍼부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쳐 해변가, 동네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밤중이 되자 서아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위통과는 다른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다. 아저씨 너무 아파요. 그녀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서 불렀다. 박 사장은 깜짝 놀라 일어나 아내를 껴안았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지는 것을 보고 그는 겁에 질렸다. 안 되겠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파도가 높아 시내로 나가는 길은 쓰러진 나무 때문에 봉쇄되어 있었다. 그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지만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아는 점점 더 심한 통증으로 침대 위에서 몸을 비틀며 가쁘게 숨을 쉬었다. 기다릴 수 없었다. 박 사장은 급히 비옷을 걸치고 아내를 오토바이에 태웠다. 방수포로 비를 가리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다른 한 손으로는 뒤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를 붙잡았다. 비는 두 사람을 삼킬 듯이 쏟아졌다. 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거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내 근처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 뒷바퀴가 큰 웅덩이에 빠지면서 오토바이가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그는 팔 위로 넘어지며 피를 줄줄 흘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아내를 업고 근처 보건소로 향했다. 야간 당직 간호사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왜 구급차를 안 부르셨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제발 제 아내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는 추위와 걱정 그리고 탈진으로 덜덜 떨며 간신히 말했다. 그날 밤 당직은 긴급 상황이 되었다. 의사가 마침 도착했고 그들은 신속하게 서아를 분만실로 옮겼다. 박 사장은 복도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팔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눈은 분만실 문에서 떼지 못했다. 새벽 3시경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한 복도를 가득 채우고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딸이에요. 간호사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박 사장은 눈물을 흘렸다. 기뻐할 힘도 없이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행복에 젖은 눈으로 멍하니 있었다. 작은 생명이 비 내리는 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태어났다. 서아는 밖으로 옮겨졌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애써 미소 지었다. 그를 보며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아저씨를 너무 놀라게 해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가볍게 입 맞췄다. 내가 미안해야지. 편안한 출산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거 아니 우리 아기 우는 소리가 아주 우렁차다. 널 닮았어. 강하고 꿋꿋하고 용감해.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시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두 사람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하지만 바로 그 생명이야말로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결정체였다. 딸이 태어난 지 석 달 후 서아와 박 사장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아기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으로 하은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이는 동그랗고 까만 눈 우유처럼 하얀 피부를 가졌고 특히 매일 아침 파도 소리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서아는 모유로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울 때마다 박 사장이 안아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낡은 옛 노래 몇 소절을 흥얼거리면 아이는 울음을 그쳤다. 아마 내 목소리를 좋아하나 봐.
그는 젊은 할아버지처럼 환한 눈으로 말하곤 했다. 60이 넘었지만 박 사장은 매일 아침 아이를 데리고 햇볕을 쬐고 정원의 나무를 돌보고 일기를 썼다. 그 글들은 파란 잉크로 약간 기울어지고 때로는 떨리는 필체로 수첩에 적혔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언젠가 네가 자라서 왜 아빠가 다른 친구들 아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지 궁금해한다면 이 수첩을 읽어보렴. 여기에는 내 엄마 18살에 강인했던 그 소녀와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빠의 마음이 걸어온 여정도 담겨 있단다. 더 이상 사랑을 알지도 희망을 감히 품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네 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서아는 어느 날 정오 옷을 개다가 우연히 그 수첩을 발견했다. 그녀는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 과묵한 남자가 그토록 감정이 풍부한 영혼을 가졌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고 여론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으며 과거의 아픔을 다시 들추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딸에게 편지를 쓰듯 모든 사랑과 감사를 담아 이야기할 뿐이었다.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하은이가 네 뱃속에서 발로 차기 시작한 날부터 그가 웃었다. 내가 더 이상 없을 때 우리 딸이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해서. 서아는 그를 꽉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격렬하지 않았지만 이곳의 파도 소리처럼 끈기 있고 조용했다. 그것은 그녀를 성장시켰고 이제는 그녀의 딸을 보호해주고 있었다. 3년 후 해변의 작은 호텔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단지 풍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 깃든 실제 사랑 이야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곳 사장님이 거의 40살 어린 소녀와 결혼했고 그들이 이상하리만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험담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수년에 걸쳐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젊은 아내와 아이를 햇볕에 쬐어주고 죽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박 사장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린 사람을 사랑하면서 너무 다르다고 느낀 적은 없었나요? 그는 그저 온화한 눈빛으로 웃었다. 심장은 늙어도 절대 낫지 않습니다. 사랑할 줄만 안다면요. 서아는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성도 바다를 두고 맹세하는 약속도 필요 없다는 것을.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매일의 약속을 지켜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은 평온한 인생을 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생에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인연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꽃을 피우기도 한다. 서아와 박 사장의 이야기는 단지 18세 소녀와 60대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편견을 넘어 서로를 찾아내고 함께 진정한 가정을 이룬 두 영혼의 용감한 여정이다. 오해받는 어린 소녀에서 서아는 사랑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론과 가족 모두에게 용감하게 맞섰다. 한 번 실패를 겪고 수많은 상실 끝에 마음이 식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에서 박 사장은 모든 포용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법, 희생하는 법,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나이, 지위 또는 세상의 시선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진심 매일의 작은 행동들, 그리고 함께 풍파를 마주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전에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많은 엄격함과 고정된 기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서아와 박 사장의 사랑은, 좋은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합당한 보답을 받는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웃기 위해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다. 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행복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며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살고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가 함께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